아내가 변했다. 제1화 환생. 라뇽이. 앞으로 내가 있는 곳이 너의 지옥이 될 거야. 언니, 나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심장을 나한테 줘요. 부탁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 몰랐어. 감히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도용하다니. 라뇽이. 실망이야. 넌 MODENA의 디자이너가 될 자격이 없어. 극심한 통증이 온몸에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라뇽이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차가운 수술대에 올랐고 옷이 벗겨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뼈가 앙상하게 마른 몸, 축 늘어진 피부. 여자는 보는 사람이 안쓰러울 정도로 야이어 있었다. 예리한 칼날이 가슴을 찔렀다. 마취약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칼날이 혈관을 파고들었다. 검붉은 피가 뿜어져 나오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고통과 어둠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라뇽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번쩍 떴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 살아 있었어. 놀라움도 잠시, 사지를 찢어버릴 듯한 고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라뇽이는 차가운 수술대가 아니라 푹신하고 널찍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그녀는 자신이 속옷도 입지 않고 얇은 잠옷 하나 달랑 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여긴 어디지? 이런 차림으로 낯선 곳에 있기가 두려워진 그녀는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향했다. 다리를 옮기자 하반신에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고 라뇽이의 표정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이곳에 더 머무르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그녀는 아픈 몸을 끌고 밖으로 향했다. 침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마침 방으로 들어오던 남자의 품에 안기는 꼴이 되어버렸다. 금방 샤워를 끝냈는지 남자는 목욕 타월 한 장만 걸치고 있었고 몸에 물기도 그대로 있었다. 넓고 따뜻한 품, 희미한 제스민향, 잘 단련된 근육, 타월 아래로 느껴지는 탄탄한 허벅지와 허리 라인. 남자는 치명적인 섹시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라뇽이가 고개를 들자 밤하늘을 닮은 검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날카로운 눈빛에서 풍기는 음산한 분위기에 그녀는 흠칫하며 황급히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최시하는 시선을 내리깔고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불빛 아래 남자는 얼굴에 흘러내리는 물방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최시한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최시하는 여자의 가녀린 팔목을 붙잡고 잔뜩 구겨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만족해. 만족? 뭘 만족한다는 거지. 할머니를 몸져눕게 만들고 더러운 수작으로 아년을 쫓아내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침대에 기어들어왔지. 성취감이 장난 아니겠네. 너 같이 재수 없는 년은 남을 해치는 것 빼고 뭘 할 줄 알아. 우리 집에서 그 난리를 피운 것도 모자라 감히 내 주변 사람들까지 꼬시려 들어. 소윤, 사람이 왜 그렇게 비열해. 영문을 알 수 없는 라뇽이는 극심한 통증에 머리까지 복잡해져서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다. 하지만 남자는 끄떡도 하지 않고 손에 더 힘을 주었다. 최시하는 보는 사람이 섬뜩할 만큼 온몸으로 차가운 냉기를 뿜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짙은 화장을 한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경멸에 찬 눈길로 입가에 냉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감히 자신의 음식에 약을 탄 이 여자를 목 졸라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건 와요. 할 거 다 해놓고 왜 이렇게 약한 척이야. 넌 스스로 역겹지도 않아. 최시한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더니 그녀의 흐트러진 원피스 자락에 닿았다. 치마 아랫단에 선명하게 묻은 핏자국은 조금 전에 그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라뇽이가 설명할 틈도 없이 최시한은 그녀를 힘껏 밀어 침실 밖으로 쫓아냈다. 일말의 배려도 없는 거친 손길에 라뇽이는 상처가 찢어질 듯이 아팠다. 그녀는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문 밖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꺼져. 남자는 이 한마디 던지고는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라뇽이는 온몸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힘겹게 벽을 짚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걸어 들어갔다. 얼른 물을 틀어 세수를 마친 그녀가 세면대에 빛이 된 거울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철렁하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건 내가 아니야. 동공이 확장되고 라뇽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어루만졌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볼을 힘껏 꼬집은 뒤에야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깨끗한 거울이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비추고 있었다. 아기자기한 이목구비의 유난히 작은 얼굴, 얼룩덜룩 번진 고딕 메이크업, 부스스한 머리. 하지만 어떤 것도 그녀의 숨머질 듯한 아름다움을 다 감출 수는 없었다. 넋이 반쯤 나간 얼굴로 거울을 쳐다보는 라뉴미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나 살아있어. 눈을 휘둥그레 뜬 그녀의 마음이 충격으로 휘몰아쳤다. 그녀는 한 여인의 몸을 빌려 환생했다. 그녀의 이름은 소윤. 19살 꽃다운 나이. 라뉴미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소윤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소윤. 지옥에서 금방 나온 것 같은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풍기던 최시한을 떠올리자 그녀는 경악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최시한, 엑시티 부식그룹 대표이자 대한민국 상계를 휘어잡고 있는 최연소 사업가. 그리고 이 몸의 주인 소유는 최시한의 아내이자 전 엑시티 가장 큰 웃음거리였다. 얼빠에 멍청하고 비열하기까지 각종 최악의 수식어들을 달고 다니는 여자가 바로 소윤이었다. 언론과 기자들의 지피라의 소유는 엑시티의 지옥이자 돈 많은 남자를 꾀려 자존심도 버리고 영혼까지 팔아버린 지독한 악녀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었다. 최씨 가문에 시집오기 위해 소유는 최씨 가문 연장자인 최 여사의 총애를 얻고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까지 해가며 꺼내는 최씨 가문 사모님 자리를 꿰차지했다. 할머니 사랑이 지극했던 최씨 안이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다. 결혼 당일 결혼식도 하객도 웨딩드레스도 없이 혼인신고서 한 장 들고 나온 최시한은 그것마저 소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소윤, 내 뜻대로 내 아내가 되어서 좋겠네. 그날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았다. 세상 두려운 것이 없던 소윤도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겁을 집어먹고 식은땀을 흘렸다. 휴, 회상을 마친 라뉴미는 가슴에 돌이라도 얹은 듯 답답하고 괴로웠다. 어렵게 환생했는데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전개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결혼도 좋고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진 괜찮았다. 심지어 환생에서 처음 눈을 뜨고 본 광경이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은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난 뒤였다는 것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몸을 빌린 상대가 왜 하필이면 이 얼빠에 멍청하기로 소문난 소윤이란 말인가. 제2화 배신. 어머, 소윤아. 왜 그래? 라뉴미가 화장실을 나서자 귓가에 웬 여자의 앙칼진 비명이 들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이면아가 다가왔다. 그녀는 라뉴미가 입고 있는 얇은 잠옷 원피스로 시선이 향하더니 질투의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라뉴미가 시선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자 금세 표정을 바꾸고 관심초로 물었다. 소윤아, 너랑 최 대표님 너 진짜 최 대표님 음식에 약을 탔어. 이면아가 일부러 목청 높여 소리 질렀다. 별장에는 그들 외에 수많은 하인이 살고 있었다. 평소에 묵묵히 일만 하는 그들이었지만 이면아의 고함을 듣자 경멸에 찬 눈빛으로 라뉴미를 바라보았다. 라뉴미는 입술을 깨물며 겨눈질로 이면아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눈여겨보았다. 이 몸은 원래 주인의 기억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이면아라는 여자는 최씨 가문에서 소윤의 유일한 절친이었다. 최씨하는 내 남편이야. 내가 약까지 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면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시선을 회피했다. 아니, 소윤아 난 그 뜻이 아니라 너 진짜 최 대표님하고 잤어. 그래. 순간 이면아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라뉴미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자 바로 억지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질투와 미움의 감정들이 미친 듯이 퍼지고 있었다. 이런 차림으로 뭇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이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진 라뉴미는 옷깃을 여미더니 이면아를 향해 물었다. 나 이제 방으로 돌아갈 건데 다른 일 없지? 소윤과 최시하는 한 방을 쓰지 않았다. 그럼 일찍 쉬어. 여사님께서 내일 최 대표님이랑 함께 부식그룹 사모님 라뉴미의 장례식에 다녀오라고 하셨어. 비록 최씨 가문과 부씨 가문이 오랜 라이벌 관계이긴 하지만 여사님께서 병으로 돌아가신 그 사모님이랑 일면식이 있는 사이라며 같이 가보라고 하셨어. 라뉴미는 심장이 멎을 듯 아파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장례식? 소윤아. 왜 그래? 괜찮아. 난 방으로 돌아갈게. 라뉴미는 지금 이 여자와 가식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기분이 아닌지라 비틀거리며 자신의 침실로 돌아갔다. 등 대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이면아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소윤 이 멍청이가 오늘따라 나한테 왜 이렇게 까칠하지? 설마 뭔가 눈치라도 챈 건가? 방으로 돌아온 라뉴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곧장 침대로 가서 누웠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탈진해버릴 것만 같았다. 아픈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찬아, 제발 나 좀 내보내줘. 아무 데도 안 간다고 약속할게. 컴컴한 지하실. 라뉴미가 초라한 몰골로 바닥에 꿇어앉아 있었다. 그녀의 하얗고 가녀린 손목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는데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손목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군데군데 나 있었다. 그녀의 앞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는 자상한 얼굴을 한 악마였다. 그는 사냥감을 노리는 야수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유미야, 날 탓하지 마.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래. 차가운 손끝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고 라뉴미는 소름에 몸을 떨었다. 눈물범벅이 된 그녀가 또다시 애원했다. 그럼 나 좀 풀어줘. 제발 부탁이야. 풀어줄 수야 있지. 옷 다 벗고 회사 앞에 무릎 꿇고 날 사랑한다고 외쳐. 온 세상을 향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외치란 말이야. 부찬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그녀의 머리칼을 휘어잡았다. 부찬, 이 변태 같은 자식. 너 천벌 받을 거야. 그 뒤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부찬은 라뉴미를 차가운 쇠침대에 묶어놓고 낮에는 수면제를 먹인 뒤 그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출근하러 나갔다. 밤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그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녀에게 과도한 양의 흥분제를 먹인 뒤 그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다. 반년이 지나자 라뉴미는 거의 산송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의식이 흐릿한 채 끝을 알 수 없는 나날들을 버텨야 했던 그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제발로 와달라고 부찬에게 애원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그토록 자상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던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왜 이토록 무시무시한 악마로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이 결혼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부찬은 점점 더 짜증스럽게 변해갔다. 심지어 그녀가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간섭했고 그녀에게 변태적인 소유욕과 통제 욕구를 내비쳤다. 그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날은 혹독한 벌과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 심지어 옷을 다 벗기고 집 밖에 내쫓은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는 문 밖에서 바들바들 떨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수법은 점점 더 잔인해졌고 라뉴미는 집 밖을 나갈 수조차 없었다. 그녀가 관리비 때문에 방문했던 경비실 직원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날 그녀는 지하실에 감금되었다. 그녀는 집에 지하실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에야 알았다. 지하실은 습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벽에는 온갖 간담을 서늘케 하는 도구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크고 작은 인형들이 쌓여 있었다.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몸통이 반토막이 난 기괴한 모습의 인형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공허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는 인형의 얼굴을 확인하러 가까이 다가갔다. 놀랍게도 그것들은 최시한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등 뒤로 소름이 쫙 돋았다. 최시한은 그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최씨 가문 대표이자 전도가 유망한 사업가인 그는 부씨 가문의 오래된 라이벌이었다. 부찬은 어렸을 때부터 최시한과 경쟁하면서 컸다. 하지만 매번 두 사람의 대결은 최시한의 승리로 끝났다. 엑시티 언론들은 그들을 놓고 비교하는 기사를 쏟아내는 것을 즐겼다. 최시한을 향한 부찬의 미움은 라뉴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 얼마나 지났을까? 라뉴미는 매일 공허한 눈빛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의 동생 란지희가 지하실로 뛰어 들어와 그녀를 구출했다. 언니, 형부가 언니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란지희가 그녀를 안고 오열했고 라뉴미는 간만에 느끼는 혈육의 정에 가슴이 뭉클했다. 오열하는 란지희를 보자 라뉴미는 가슴이 칼에 베인 듯 아팠다. 그녀는 지희가 비록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살아서 나갈 수만 있다면 지희가 자신의 작품을 도용했던 사실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으리라 그녀는 다짐했다. 라뉴미를 부축해 부씨 가문 본가를 빠져나온 란지희는 곧장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금방 지옥에서 탈출한 그녀는 또 다른 지옥의 구렁텅이로 추락하고 있었다. 언니, 나 이제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언니는 뭐든 용서하겠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뭐든 다 해준다면서요. 그럼 심장을 나에게 줘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진짜 죽고 싶지 않아요. 스승님께서 내년 열리는 세계 디자인 공모전에 날 추천했단 말이에요. 대회를 위해서라도 난 살아야 해요. 언니, 언니도 언니의 작품이 이대로 묻히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언니가 심장을 나한테 준다면 언니 작품으로 국제 무대까지 올라갈게요. 란지희는 처음에는 부탁하는 말투였다가 점점 앙칼진 목소리로 변해갔다. 아이시 유병실안. 의식이 몽롱한 상태인 란유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경악했다. 지희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란지희는 어려서부터 선천성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수년간 이식할 심장을 못 찾아서 날이 갈수록 허약해졌다. 의사는 그녀가 30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 했다. 그랬기 때문에 란유미는 이복 동생인 란지희를 각별히 아꼈다. 어려서부터 모든 동생에게 양보했고 심지어 자신의 디자인이 도용당했을 때도 화 몇 마디 내고 그쳤다. 그런 란지희가 지금 자신의 심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란유미는 있는 힘껏 란지희를 밀치며 실망한 목소리로 절규했다. 나가. 언니. 미안하게 됐어요. 란지희는 이제 그녀가 듣든 말든 상관없는 듯했다. 어차피 병실에는 둘만 있었으니까. 란지희의 창백한 얼굴에 음산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탁자에 있던 주사기를 집어들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서서히 다가왔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심장을 이식받을 생각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가슴 졸이며 이식할 심장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매일 밤 저승사자가 찾아올까 공포에 떨 필요도 없다. 란지희는 사는 게 너무 무서웠다. 의사는 그녀가 30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그녀는 25살을 넘긴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직 젊었고 죽고 싶지 않았다. 살아서 연애도 하고 취직도 하고 성공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알콩달콩 살고 싶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란유미는 독한 마음을 먹고 란유미의 목덜미에 주사기를 꽂았다. 란유미는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이미 반년 동안 부찬의 괴롭힘을 당하느라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뚱아리는 전혀 란지희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바람 불면 쓰러질 것만 같았던 그녀의 여린 동생이 두 눈에 살기를 품고 그녀의 목에 주사기를 꽂고 약물을 주사하고 있었다. 란유미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거의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붉은색 정장 차림을 한 부찬이 걸어 들어왔다. 찬아, 살려줘. 부찬이 나타나자 란유미의 마음속에 또다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부찬은 그녀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형부, 오셨어요. 란지희가 순진무구한 말투로 물었다. 유미는 좀 어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형부, 언니 못 깨어날 것 같아요. 병상 가까이 다가온 부찬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차갑게 한마디 뱉었다. 그럼 계속 자게 놔둬. 심장이 중요하니까. 의사한테 이식수술 준비하라고 이르게. 란유미의 마지막 한 가닥 남았던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스르르 눈을 감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어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고 몸은 잠시 경련을 일으키다가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다. 제3화 란유미의 장례식. 란유미는 소스라치며 악몽에 섰겠다. 창밖에서 따스한 햇살이 침대를 비추고 있었다. 화려한 침실을 둘러본 그녀는 잠시 넋을 잃었다. 꿈이 아니었구나. 그녀는 진짜 환생한 것이다. 이면아가 문 밖에서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했다. 란유미는 몸을 일으켜 욕실로 가서 땀에 흠뻑 젖은 몸을 씻었다. 그러고는 욕실 가운을 챙겨 입고 방으로 나와 옷장을 되졌다. 옷장에는 전부 노출이 심한 섹시한 스타일의 옷뿐이었다. 입고 나갈 만한 옷이 없네.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끝내 구석에서 비교적 심플한 검정색 민소매 원피스를 꺼내 들었다. 소윤아, 여사님이 보내주신 옷이야. 어서 입어봐. 임윤아는 곁눈질로 그녀의 볼륨감 있는 몸매를 흘겨보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흰색 박스를 건넸다. 박스를 열자 안에는 소박한 느낌의 하얀색 하이넥 롱드레스가 들어있었다. 심플한 디자인의 보수적이면서도 우아한 느낌의 드레스였다. 아마 소윤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최 여사님이 장례식에 이상한 차림으로 나타나서 망신당할까봐 미리 준비한 것 같았다. 뭘 입고 가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잘 됐네.
옆에서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면아의 눈에 괴이한 표정이 스쳤다. 옷을 건네받은 라뉴미는 손끝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에 감탄했다. 심플한 디자인이 소윤의 가녀린 몸매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받쳐줄 것이다. 드레스의 뒤쪽에는 연꽃 모양의 버클이 달려 있었는데 꽃잎들이 마치 살아 숨 쉬는 듯 정교하게 바느질되어 있었다. 버클 아래쪽은 화려한 레이스로 포인트를 주어 마감했다. 버클을 하나씩 잠그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이면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주먹을 꽉 들어쥐었다. 이 옷, 할머니가 보내신 거 맞아? 라뉴미가 갑자기 물었다. 그럼, 이면아가 시선을 회피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라뉴미는 이면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었다. 아니야, 할머니께 고맙다고 인사 전해드려. 이면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먹을 쥔 손에 힘을 풀더니 라뉴미의 시선을 피해 냉소를 지었다. 이 멍청한 년한테 다 들킨 줄 알았네. 정교한 물건일수록 망가뜨리기 쉬운 법이다. 이 롱드레스는 이면아가 밤을 지새우며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선물이었다. 버클과 레이스 주변의 박음질들은 그녀가 손을 봐둔 상태였다.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고 입었을 때도 별일 없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고인을 향해 애도의 절을 올려야 한다. 소윤이 절을 하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버클과 레이스는 후두둑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윤은 무사람들 앞에서 또 한 번 개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장례식장에서 이미 명성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여자에게 이런 망신은 평생 가도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옷을 갈아입은 라뉴미는 머리를 단정하게 들어올리고 옅은 화장을 했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이면아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짙은 화장과 노출이 심한 옷 대신 청순하고 소박한 차림을 한 소윤에게서는 우아한 분위기가 흘러넘쳤다. 이면아는 눈을 끔뻑이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눈빛 속에 불타오르는 질투심은 숨길 수 없었다. 사실 이면아는 예전부터 소윤이 남들의 질투를 살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중에 소윤이 짙은 화장을 하고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기 시작한 것도 이면아의 입바람 때문이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최시안이 섹시하고 개방적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을 뿐인데 이 멍청한 여자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면아가 몸을 돌려 방을 나가는데 등에 툭 하고 무언가 닿았다. 고개를 돌려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자 그녀는 입을 비죽이며 다시 가던 길을 갔다. 그녀의 등 뒤에서 라뉴미가 차가운 표정으로 바느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예상 밖으로 그녀를 데리러 나온 사람은 최시안이었다. 조각 같은 이목구비에 냉기가 뚝뚝 흐르는 표정, 슈트 차림을 한 남자는 서 있기만 하는데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라뉴미가 다가가자 그는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다가 금세 의아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라뉴미는 대범하게 최시안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들고 자신보다 월등히 큰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비록 최시안한테 아무런 느낌도 없는 라뉴미였지만 이 남자 참 완벽한 사람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왜 부시 가문에서 그렇게 최시안을 미워하면서도 속수무책이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의아한 표정도 잠시. 최시안은 다시 굳은 표정을 짓더니 차갑게 명령했다. 눈빛 속에 담긴 혐오와 경멸의 감정은 여전했다. 라뉴미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최시안은 아직도 어젯밤 일로 화가 잔뜩 나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고한 그녀는 그의 화풀이 상대가 되고 말았다. 소윤의 몸을 빌려 환생했으니 어쩔 수 없지. 최시안이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라뉴미도 그를 더 자극할 마음이 없었다. 그녀는 고분고분 뒷좌석의 차문을 열었다. 하지만 안에서 자상한 얼굴을 한 최 여사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최할머니. 최 여사가 눈꼬리가 회개 미소 지었다. 소윤아. 앞에 타. 라뉴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서 조수석 문을 열었다. 순간 섬뜩한 살기가 그녀를 덮치고 그녀는 하마터면 놀라서 도망갈 뻔했다. 결국 최시안은 그녀를 내쫓지는 않았다. 아마 뒷좌석에 타고 있는 최 여사 때문일 것이다. 그는 짜증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꾹 참고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았다. 소문의 최시안은 지극한 효자라더니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았다. 라뉴미는 잘 믿어지지 않았다. 이토록 차갑고 냉정한 남자가
백발이 성성한 구부정한 노인 앞에서는 효심이 지극한 손자라니 심지어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엑시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소윤을 아내로 맞았다. 비록 명의상일 뿐이지만 가는 내내 라뉴미는 얼음 창고에 갇힌 듯 고통스러웠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차 안에는 무겁고 괴이한 분위기가 흘렀다. 최시하는 차가운 표정으로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그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라뉴미의 장례식은 근교의 부시 가문 장원에서 치러졌다. 장원 문 밖에는 수많은 외제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문 앞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화환들이 놓여 있었다. 무겁고 슬픈 분위기가 온 장원에 흘러넘쳤다. 차에서 내린 라뉴미는 가슴에 돌덩이라도 얹은 듯 숨이 막히고 눈앞이 새카매지더니 옆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이때 단단한 팔이 그녀를 부축했다. 고개를 들자 최시안이 급히 손을 거두어들이고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늘은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있다 가는 게 좋을 거야. 경고이자 으름장이었다. 라뉴미는 목을 웅크린 채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두 주먹에 소리 없이 힘을 주었다. 이제 곧 부찬과 란지희 두 연놈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온몸에 치가 떨렸다.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18살 나던 해 그녀는 처음 알았고 유학마저 포기하고 부식그룹에 취직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그에게 수많은 명예와 부를 가져다 주었다. 결혼 후 그에게 그런 모욕과 학대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가 지극히 아꼈던 이복동생 란지희. 악마보다도 더 지독한 가식적인 년.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연놈들에게 정을 준 자신이 한없이 수치스러웠다. 그녀의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빼앗아 간 연놈들이 그녀를 위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다. 자기들이 죽여놓고 이게 무슨 수작이지. 그녀는 부찬과 란지희가 또 무슨 짓을 꾸미는지 똑똑히 지켜보리라 마음먹었다. 제4화 이면아의 자업자득. 라뉴미와 이면아가 양쪽에서 최 여사를 부축하고 최시한의 뒤를 따라 장례식장에 들어섰다. 최씨 가문 사람들의 등장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던 부씨 가문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엑시티 사람이라면 부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라이벌 관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부씨 가문 사모님의 장례식장에 최씨 가문에서 조문을 왔다. 그것도 최 여사와 최시안까지 등장했으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최시안은 온몸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고 있어 부씨 가문 사람들은 감히 나서서 제지할 수도 없었다.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여사와 이면아는 다들 잘 알고 있었지만 유독 최시안 옆을 지키고 있는 여자가 너무나 썰었다. 사람들은 최시한과 아내 소윤의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최시안이 대놓고 저런 미인과 동행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이건 최씨 가문에서 소윤의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말해 주고 있다고 떠들어댔다. 머지않아 최씨 가문 사모님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것이라며 라뉴미는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며 고개를 들어 수많은 조문객 중에서 익숙한 얼굴을 찾았다. 한참을 두리번거린 끝에 그녀는 드디어 가식적인 얼굴을 한 란지희를 알아볼 수 있었다. 란지희는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라뉴미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절규하고 있었다. 언니, 이제 일어나요. 언니 제발 눈을 떠요. 응, 언니의 심장 같은 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언니가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뒤에서 있던 주원영이 얼른 손을 내밀어 눈물범벅이 된 딸을 끌어안았다. 눈시울을 붉힌 그녀는 흐느끼며 딸을 위로했다. 지희야, 속상해하지마. 언니는 이미 떠났어. 유미의 가장 큰 소원이 내가 건강히 살아가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속상해하지마. 란지희는 무슨 큰 충격이라도 받은 듯 주원영의 손을 뿌리치더니 라뉴미의 관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다. 이 모습을 본 조문객들도 자매의 깊은 우애에 눈물을 훔쳤다. 최 여사는 차갑게 식은 며느리의 손을 토닥이며 탄식했다. 유미 저 어린 것이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다니 하늘도 참 매정하지. 그래도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 라뉴미는 입가에 냉소를 지었다. 편히 눈을 감는다고. 남편과 동생에게 산채로 가슴이 찢기고 원한을 품고 죽었는데 이런 억울한 죽음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할머니,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제 라뉴미 씨에게 작별 인사하러 가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라뉴미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죽어서도 이 집안 사람들과 엮이기 싫었다. 인사하러 가자는 말에 이면아가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라뉴미의 뒤쪽으로 가더니 그녀의 등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잘 됐어. 이면아는 흥분한 나머지 표정이 괴상하게 일그러졌다. 최시안이 라뉴미를 힐끗 바라보았다. 오늘 이 여자는 시종일관 대범한 모습을 보였고 평소처럼 사고도 치지 않았다. 그는 약간 수상한 마음이 들었다. 옆에 있는 여자가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유가족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이면아는 라뉴미의 등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한순간이라도 놓치기 싫다는 듯이. 저 드레스는 이면아 자신이 직접 손을 본 작품이다. 절대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면아의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라뉴미는 허리를 숙여 절을 한 뒤 허리를 곧게 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이면아를 돌아보았다. 이면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알고 있었어. 어떻게? 저 멍청이가 알아챘다고 해도 오는 내내 잘 감시하고 있었는데 소유는 드레스를 입은 뒤에 한 번도 벗은 적이 없는데 언제 바느질 한 거지? 충격과 소윤의 비웃음 섞인 미소에 이면아는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어버렸다. 한창 넋이 나가 있는데 무언가 그녀의 발 아래에 닿았고 하이힐이 미끄러지면서 이면아는 미처 반응할 틈도 없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 소동의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 쪽으로 쏠렸다. 이면아는 그대로 대자로 넘어졌다. 더 최악인 것은 입고 있던 검은색 드레스에 지퍼가 찌게 하는 소리와 함께 찢겨나갔다는 것이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이면아가 황급히 손을 들어 등 뒤를 가렸지만 이미 모든 사람이 이 꼴을 목격한 뒤였다. 심지어 어떤 남자들은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찰칵찰칵 찍기까지 했다. 보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이면아는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 일어나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한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러는 도중에 치맛자락에 발이 걸려 또 한 번 흉한 몰골로 넘어졌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이면아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최 여사는 분노에 몸을 떨며 쓰러져 있는 이면아를 향해 호통쳤다. 최씨 가문 망신은 내가 다 시키는구나. 어서 일어나서 꺼지지 뭐해. 놀란 이면아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여사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녀는 옆에 있는 라뉴미를 쏘아보며 앙칼진 목소리로 변명했다. 여사님, 다즈가 그런 거예요. 전현이 일부러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저 진짜 억울해요. 갑작스러운 전개에 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최시안이 미간을 찌푸리고 낮게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소윤이 수작이에요. 아침에 소윤이가 제 옷을 들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저는 즉가 일부러 제 옷에 수작을 부린 것도 모르고 일부러 절망신시키고 최씨 가문을 욕보이려는 수작이에요. 최 대표님, 여사님, 다 저 여자 짓이에요. 라뉴미는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맞받아쳤다. 연아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최씨 가문 별장 곳곳에 CCTV가 있어. 너 아침에 옷을 다 차려입고 날 찾아왔잖아. 내가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내 옷에 손을 댔다는 거야. 내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런 짓을 했겠니? 아니면 내 머리에 물이 들어찬 거니? 라뉴미가 코웃음 쳤다. 다 내가 한 거야. 너 말고 또 누가 이런 짓을 했겠어? 너 진작 알고 있었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이면아는 말문이 막혔지만 조금 전에 초라한 몰골로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당한 것을 생각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끝까지 바락바락 소리 질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소윤을 물고 늘어질 기세였다. 최 여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호통쳤다. 입 닥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애먼 사람을 모함해. 너랑 소윤이 가장 친한 친구 사이 아니었니? 소윤이가 왜 널 해치려 들겠니? 무슨 일인지는 집에 가서 CCTV를 돌려보면 알겠지. 당장 차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최시안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던 이면아는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자 어깨를 흠칫 떨더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면아는 불이 잔뜩 죽어 초라한 몰골로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라뉴미는 이면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옆에서 불편할 정도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란유미가 고개를 돌리자 언제부터인지 최시안이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까만 눈동자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기라도 하려는 듯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란유미가 애써 담담하게 요염한 미소로 답하자 최시한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 그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지금의 신부는 소윤이었다. 뻔뻔하고 남자에게 매달리기 좋아하는 가식덩어리. 자칫 잘못했다가는 언젠가는 덜미를 잡힐 것이 분명했다. 이면아의 소동은 금세 가라앉았다. 어차피 일반 신분의 여자라 좀 예쁘장하긴 했지만 그냥 눈길 한 번 더 줄 정도였다. 그리고 어쨌든 이곳은 부시 가문의 장원이었다. 부시 가문 친인척들이 다녀간 후 란씨 가문 사람들도 육속 도착했다. 란정혁은 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여 생기를 잃은 딸의 얼굴을 무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딸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남편의 눈치도 살피느라 주완영은 바쁘게 돌아쳤다. 위로의 말이라고 해봐야 식상한 몇 마디뿐이었지만 란유미는 조용히 그들 주변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란정혁은 그다지 슬픈 표정이 아니었다. 친딸의 돌연사에 부차는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는 이유를 내놓았다. 사후에 심장을 동생 란지희에게 이식해 달라는 유서까지 남긴 상황이라 란정혁은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두 딸 사이가 유별났다는 사실은 그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유미는 전처가 낳은 딸이었다. 전처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주완영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 뒤로 란유미는 전처럼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 매번 이상한 눈빛으로 란정혁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가끔은 소름 끼칠 정도였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괴엽고 애교 많은 막내딸은 그녀의 죽음으로 새 심장을 얻고 살아남았다. 한 사람의 목숨으로 다른 한 사람을 살린 셈이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란정혁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란 아저씨. 란정혁이 장례식장 구석에서 담배를 꺼내 무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름답고 우아한 외모의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란정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시죠? 전 유미 친구예요. 란유미가 답했다. 그녀는 약간 주저하는 말투로 물었다. 아저씨, 잘 살고 있던 유미가 왜 갑자기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경찰에서 부검은 했나요? 란정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요? 란유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누르며 답했다. 아저씨, 유미의 죽음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란정혁이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뭔가 말을 하려는데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뭐가 이상한데요? 포켓 모블 앱 다운받고 아내가 변했다의 더 많은 챕터를 즐겨보세요.